여러분, 구름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 또는 액체예요. 기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는 자, 수증기가 응결을 해버려가지고 물방울 또는 얼음 알갱이, 그러니까 액체, 고체가 하늘에 떠 있는 거를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증기는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얗게 돼 있잖아. 액체 또는 고체라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수증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일단은 액체, 기체, 아니 고체라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름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를 이제 할 건데, 일단은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걸까? 액체나 고체면 떠 있기 힘들지 않아요? 왜 떠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떠 있는 이유.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가볍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으니까 중력이 어떨까요? 그럼 너무 작으면 엄청 작겠지? 그러면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물체는 어떤 힘 받는지 아니? 아래로 무슨 힘 받아요? 중력. 혹시 위로 무슨 힘 받는지 알아? 그렇죠. 부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물방울, 구름이 될 정도의 물방울은 입자가 굉장히 작아. 그럼 질량이 작아지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중력이 엄청 작아지니까 이제 부력이 더 커지면 공중에 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기본적으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작으니까,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를 체크를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구름이 생성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총 4가지가 첫 번째는 지표면이 불균일하게 가열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열되면 어떨까요? 온도가 높겠죠? 바닥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뜨거워지겠지?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줄어들고요. 결과적으로 어때? 공기가 상승을 하겠죠? 공기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성되는 경우, 결론은 항상 똑같아. 공기가 상승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증기 상승. 두 번째, 산을 만들 때. 우리가 공기가 이제 가열 안 됐으면은 보통 바람이 불면서 수평 이동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어때요? 공기가 산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산을 타고 자연스럽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맞지? 이것도 결국에는 공기가 상승되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세 번째.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만날 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더운 공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반대쪽에서 찬 공기가 왼쪽으로 간다 해봅시다. 그럼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는 밀도가 어떻죠? 커요, 작아요? 차가우면 부피가 어때, 얘들아? 작죠? 그럼 밀도는 크겠죠? 반대로 뜨거운 애들은 밀도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만나면요, 찬 공기는 밑으로 파고들려고 그러고 뜨거운 공기가 밀도가 작으니까 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결론이 뭐야, 이것도? 상승한다 이겁니다. 맞지? 맞죠? 마지막으로 저기압 지대에서 공기가 또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 기압이 공기가 주는 압력이란 말이에요. 저기압이란 거는, 압력이 작다는 건 압력이 작으려면 공기가 어떻다는 거죠? 양이 많다, 적다?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양이 적잖아? 이제 이 구역이 저기압이란 건 양이 적다는 건데, 이 기압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상대적이에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기압이면은 나머지는 고기압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공기는 어때? 기체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어디로 움직이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어때? 공기가 양이 많은 데서 이렇게 저기압인 지역은 주변에서 막 계속 공기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들어오다 보면 꽉 찰 거 아니야. 그럼 꽉 차는데 계속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튕겨나갈까? 위로 밀려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기압 지역에서는 주변에서 막 공기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튕겨난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것도 결론이 상승입니다. 그럼 결국에 네 가지 예시가 전부 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구름이 생기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무슨 일이 있길래 구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기가 일단은 상승을 합니다. 자, 공기가 이 네 가지 예시 중에 하나에 걸려서 상승을 한 상태야. 상승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의 기압은, 외부 기압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압. 주변의 기압. 주변 기압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이거 왜 떨어지는 거랬죠? 양이 적어지면 떨어지잖아. 근데 주변의 기권 구조상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적어지니까 기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힘이 약해지니까 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약해지면 어때? 밖으로 밀겠지?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주변 기압이 떨어지면서 커져. 근데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커질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팍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는 단열 팽창한다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교환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열의 교환 없이 부피가 커지는 단열 팽창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니?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 결론이 온도가 감소인데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밑에 혹시 뭐 쓰는지 알아요? 인력학체 1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기체가 한 일 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게 나왔었어. 단열이 뭐야? 열이 없다죠? 그러면 이게 열 교환이 없다. 이게 0이다. 이렇게 갑니다.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부피가 커진다는 거잖아. 부피가 커지는 건 기체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서 어때? 1이 0인데 일을 했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됩니다. 근데 내부 에너지가 준다는 건 온도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축축 지으면 결국에는 온도가 떨어진다를 물리원 하실 때 배웠을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사실 중3 때 이런 거 몰라도 되겠죠? 단열 팽창하면 결론이 온도 떨어지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니?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이슬점에 도달할 거예요. 수증기가. 우리가 수증기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이슬점이라는 곳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렇지? 온도가 이슬점보다 더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뭐 하는 거야? 수증기가. 응결하겠죠. 이게 구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점 위부터 이렇게 구름이 막 생기는 거야. 구름은 액체 또는 얼음이라고 했으니까요. 알겠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 높이를 온도로 표시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 대륙권이잖아, 대륙권. 대륙권 올라갈수록 높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온도 어떻게 돼요? 대륙권에서?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지표면 온도를 막 한 25도라고 가정하면은 올라갈수록 온도 떨어지니까 만약에 이 수증기의 이슬점이 15도라고 했으면 공기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원래 그냥 올라가도 떨어지는데 또 단열 팽창하면서 올라가니까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야. 맞죠?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슬점 15도 넘어가서부터는 응결이 시작되니까 이 위에는 이제 구름이 쌓여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맞니? 그래서 구름 밑에 보면은 보통 좀 이렇게 좀 평평해요. 왜냐면 이 특정 높이, 이슬점이 되는 그 특정 높이에 도달했을 때 구름이 생성되고 하니까 보통 구름 아래쪽이 좀 평평한 특징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순서 어떻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일단 공기가 상승을 해요. 맞죠?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올라간다고. 왜? 외부 기압이 떨어지니까 커질 수밖에 없잖아. 부피가 커질 때 빨리 커지다 보니까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한다. 결론이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요. 내려가다 보면 이슬점에 도착해. 그럼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되겠죠? 그거를 구름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 말고 세트 메뉴가 또 있어. 단열 팽창. 요거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려가는 거고. 단열 압축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증가하는 거. 이거 두 개는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면 외워서 하는 겁니다. 사실 중3 때 그냥 외워서 하는 게 맞겠죠? 이건 물리 원이니까요. 넘어가도 될까?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올라갈수록 습도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왜? 수증기량은 그대로잖아. 올라가면서 온도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포화 수증기량 떨어지고 습도는 올라가겠죠? 어디서 습도가 100%가 돼요? 딱 이 높이에서 습도가 100%가 되겠죠? 이게 포화 상태라는 뜻이잖아. 습도가 100% 되는 순간부터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 구름의 종류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군형 구름, 두 번째 승운형 구름. 저군형은 뭐냐면 뭉게구름 생각하시면 돼. 쌓을 적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생긴 거를 저군형. 승운형은 구름 중에 좀 희미하게 막 넓게 퍼져 있는 구름 있잖아. 좀 부실하게 생긴 구름. 그런 거를 승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각각 특징 보시면 얘는 언제냐면 공기 상승이 심할 때. 상승을 빡세게 하니까 공기가 한 번에 많이 올라가니까 위로 막 쌓이면서 생긴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공기 상승이 약할 때 생기는 구름이 되겠죠? 그럼 구름의 결말이 뭐예요, 여러분? 비예요. 물방울이 하늘에 떠다니는 거잖아. 그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비란 말이야. 이 구름에서 무슨 비가 내릴까? 굵직굵직한 비 있죠? 좀 빗줄기 굵은 소나기 같은 게 보통 많이 내리고요. 여기는 비가 내려도 좀 막 집에 맞으면서 가도 괜찮겠는데 하는 비들이 있잖아. 이렇게 좀 약간 지속적인 비라고 부르고요. 또는 뭐 이슬비 이렇게도 부르죠. 좀 약한 비 있죠? 그런 비가 승운형 구름에 내리는구나. 그리고 각각 언제 만들어지는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강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름에서 비나 눈이 떨어지는 현상을 강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강수가 일어나는 원리를 지역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좀 지어요. 첫 번째는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이 지역에서 강수 이론을 병합설이라고 불러요. 이제 비가 내릴 때 뭔가 병합되면서 내리나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열대지방, 저위도지방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저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습하다. 또 저위도는 어때요? 고위도에 비해 덥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습한 거예요. 기온이 높을수록 비가 자주 오거든요. 기온이 높으면 비가 왜 자주 올까? 공기가 계속 상승하잖아. 더울수록 공기가 상승을 많이 하겠죠? 그럼 구름이 많이 생기겠지? 그럼 비가 자주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식도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보면 지표 자, 이렇게 가보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이슬점은 15도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이슬점보다 높이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슬점보다 온도가 낮아졌을 때부터 구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름이 생깁니다. 자, 근데 지역 특징이 뭐였냐면 구름 전체로 봤을 때 0도보다 차가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0도보다 온도가 높다는 거, 얼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얼음이 없다. 그래서 이 지역 특징은 전 지역이 물방울만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구름 안에 물방울만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름이 왜 병합설이냐면 결국에 여기서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방울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물방울 입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돼? 합쳐진단 말이야. 뭐 이렇게 서로 막 운동하다가 합쳐지면 등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거워질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비가 되는 거겠죠? 맞니? 그러니까 물방울들이 합쳐지다가 떨어진다 해서 합쳐진다. 병합설. 그래서 이름이 병합설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는 이제 물방울끼리 합쳐진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근데 보통 굳이 비유를 하자면 따뜻하다. 왜냐면 더우니까. 우리 동남아 놀러 가보면 비 맞아보면 비가 막 미지근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역 자체가 덥다 보니까 비교적 따뜻한 비가 내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지? 두 번째는 중위도 또는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 이론을 빙정설이라고 부릅니다. 빙정설. 빙정이 뭔지 아니? 얼음을 빙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이름이 빙정설이 됐나 한번 보자. 지표 뭐 올라가다 보면은 이슬점 나올 거고요. 약 15도 정도 된다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구름은 어디서부터 생성되는 거야? 여기 이슬점부터.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생겨요. 쭉 가. 자, 구름, 제가 그림 그리다 보니까 커졌는데 고위도 지방의 구름이 더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전범위가 아무리 해봤자 온도가 0도보다 더 안 낮다는 뜻이야. 알겠죠? 여긴 어때? 중위도, 고위도는 저위도에 비하면 춥잖아. 기온이 낮으니까 기온이 빨리빨리 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뭐 영하 40도인 지역도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온도에 따라서 표현해보면 여기는 0도보다 더운 곳이니까 물방울 위주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요. 0도 이하부터는 어때? 물의 어느 점이 0도이기 때문에 얼음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맞니? 자, 근데 이 구간 여기 잘 봐. 이 구역에서 물방울도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건데 이 0도에서 영하 40도 지역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부터 낮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음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특별하게도 얼어버리지 않은 관행각 물방울이라는 친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급속도로 얼다 보니까 얼지 못하고 그냥 물방울 상태로 남아있는 거, 그거를 그냥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어때? 0도 이상인 지역은 물방울만 존재하는 거고 0도부터 마이너스 40도 지역에서는 얼음과 물방울이 섞여 있고요. 마이너스 40도보다 더 차가운 곳은 얼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서 만들어져. 이 가운데 영역에서 우리 중2 때 했던 건데, 증발 온도 좁고 있나요? 증발에? 증발은 아무 온도에서나 가능합니다. 당연히 더울수록 잘 되는 건 맞지만 춥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역에 있는 이 관행각 물방울도 증발이 돼요. 천천히 되겠지, 대신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을 해버려서 수증기가 돼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증기가 차가운 곳 근처로 가면은 승화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날아갔던 수증기가 여기 얼음 덩어리들에 붙어. 그 얼음 덩어리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해서 그 증발이 되는 수증기가 공정에 승화해버린다. 결과적으로 덩치가 커진 얼음들이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떨어지다가 녹아. 뭐 여름이면 녹을 수 있겠죠?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요. 녹지 않으면 눈이 되는 거야, 겨울 같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차이점은 여기는 물방울이 합쳐졌다면 여기는 얼음 알갱이, 그러니까 빙정이랑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해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합쳐져 가지고 눈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만약에 녹으면 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쟤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슨 비가 내리겠어? 차가운 비가 내리도록 하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구름 발생 원리 다루는 실험 잠깐 나옵니다. 이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응? 그래? 여러분 혹시 페트병 구부려가지고 연기 만드는 거 알아요? 그거 원리가 뭐겠어? 응? 단열 압축시켰다가 급격하게 팽창시키니까 얘가 막 크게 나오면서 모이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실험이 되겠죠? 우리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우리 입을 좀 오므려서 공기를 뱉으면 차가운 바람 나오잖아요? 왜 차가울까? 우리 입 안에 냉각 장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면 상대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 왜 이거 우리 입 안에 그런 온도 조절 기능이 진짜 있는 걸까? 입에서 나오는 공기 온도는 똑같아요. 평균 온도는 우리가 입 벌리고 할 때 나오는 온도야. 근데 입을 오므리고 부르면은 왜 찬바람이 나오냐면 입구가 좁잖아. 입 입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입구가 좁으니까 여기서 바람이 쑥 나가면은 입 밖에 나가는 순간 이 공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부피가 이만큼이었다가 입 밖에 나가는 순간 이렇게 팍 커진단 말이야. 이때 단열 팽창하니까 입바람이 차가워져가지고 찬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죠? 뭐 별거 없고요. 이제 구름 발생 실험인데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봐봐. 이런 펌프 하나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병이 있어. 그럼 이거를 1차적으로는 펌프를 압축을 해요. 이거를 막 눌러. 이거 막 누르는 순간 여기 안에 있는 공기 어떻게 돼요? 막 누르면 얘가 막 눌리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던 얘가 이렇게 단열 압축이 되는 겁니다. 맞지? 이렇게 누르는 순간 단열 압축이 돼요. 이 과정에서 온도는 살짝 어떻게 될까? 단열 압축되면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뚜껑을 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뚜껑 따는 순간 얘가 갑자기 막 밖으로 팍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어때? 갑작스럽게 팍 커지는 거잖아. 이때는 단열 팽창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단열 팽창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 낮아지다가 이슬 전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여기서 연기 같은 게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그거를 응결해가지고 응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연기 같은 게 나와. 이게 실제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은 굳이 이거 처음에 막 누르는 이유 뭘까요? 혹시 알겠어? 이거 안 눌러놓고 뚜껑 따면 어떻게 될까?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한 번 더 쬐끄맣게 만들어 놨다가 크게 하면은 좀 더 부피 차이가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걸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구름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이제 구름이랑 좀 엮어가지고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참고로 온도가 높아지면 맑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구름에서는. 왜? 이거 맑아진다고 하거든요. 왜 맑아진다고 할 수 있죠? 온도가 높으면 뭐가 같이 올라가? 포화와 수증기량이 올라가죠? 그럼 습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습도가 낮으면 맑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연기가 생기잖아. 심지어 흐려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응결핵이라는 게 있어요. 응결핵이 뭐냐면 응결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핵 역할을 해주는 곳을 응결핵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는 누가 응결핵 하는 거냐? 향연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실험할 때 여기다가 연기 하나 피워 놓는 거야. 향불을 피워 놓으면은 이 입자가, 우리가 그런 거야. 눈사람 만들 때도 처음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기를 중심으로 입자들이 막 뭉치면서 응결이 더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응결핵이라고 하는 거고, 이 실험에서 뭐 향연기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이런 말 나오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흐려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향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하니까 향연기가 없을 때보다 실험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럼 실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응결핵이 누굴까요? 실제 구름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소금 입자 같은 게 응결핵 역할을 해서 이 얘네들을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지는 뭐 미세먼지 많잖아. 걔네들이 응결핵 역할을 한다는 거야. 소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공중에 소금이 왜 있어?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같이 올라간 게 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기압이란 건 기본적으로 공기가 주는 힘을 기압이라고 부르죠. 아니다,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럼 압력이 뭔지 한번 체크해야겠죠? 압력, 보통 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그 힘이 닿는 부위를, 면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 주제가 압력이 됩니다. 이런 거야.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친다고 쳐봐요. 그럼 주먹으로 맞을 때랑 똑같은 힘으로 손가락으로 찌를 때 뭐가 더 아파? 똑같은 힘이라고 쳤을 때
손가락이 더 아파요. 왜일까? 똑같은 힘이어도 면적이 손가락이 훨씬 작기 때문에 손가락이 더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압력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방금 드렸듯이 힘이 들어가는 면적분의 힘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언제 세겠어? 힘이 세거나 또는 힘이 닿는 면적이 작거나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단위 처음 보는 단위가 나와요. PA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파스칼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가볍게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이런 거야. 면적이 10m 제곱인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힘을 100N 줘버린 겁니다. 그치? 압력 몇이냐? 이런 거야. 간단하게 100N이 10m 제곱이라는 지역에 골고루 퍼졌다. 1m 제곱당 몇 뉴턴 들어간 거야? 10N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0파스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면적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 이때 그럼 이 힘이 주체가 공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주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니?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주요 단위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공기가 주는 압력,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도 중2 때도 얘기했던 건데 보통 언제 세질까요? 가장 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누굴까? 밀도입니다. 밀도가 높다? 사실 양이 많은 거예요. 우리 그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공기 입자가 벽면을 두드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압이 세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해요. 양이 많으면 많이 부딪히겠죠? 기압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온도가 높으면 돼.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애들이 활발하잖아. 입자가 활발하면 더 자주 부딪히니까 압력이 조금은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방의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결국엔 벽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 이렇게 부딪혔던 친구들이 있는데 방이 좁아지면 아무래도 더 자주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밀도,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 양이 많으면 기압이 많을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압의 방향 한번 보시면 결국에 공기가 부딪히는 거잖아. 어디로 부딪힐까? 공기는 어디에나 있잖아. 지구 안에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공이 있으면 기압이란 건 공기가 얘를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방향으로 눌림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책에 있는 거 있잖아. 저기 컵 뒤집어 놓고 밑에 종이 깔아놓으면은 물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좀 실패할 확률이 높긴 해요. 아예 변수가 있어서 이게 약간의 변수로도 살짝만 틀어줘도 그냥 쑥 빠지는 거라서. 이 사람 물 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녹아내는 거 아니야? 응?
약간의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왜 안 떨어지는 걸까? 대체 왜 안 떨어짐? 보시면 컵 안에 지금 뭐가 있죠? 물이 들어있잖아. 이 정도 되는 물의 중력보다 결국 물이 중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물의 중력보다 이 밖에서 밑에서 못 나오게 막는 기압이 더 커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압이 생각보다 엄청 센 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돼. 밑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기압이 이 물의 중력보다는 훨씬 세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에 대한 예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페트병 이렇게 빨아들 페트병 막 찌그러지잖아. 그거 왜 찌그러지는 걸까요? 혹시 알아? 내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결국에? 공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면 안에 페트병 내부 공기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내부 기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부가 약해졌으니까 외부가 더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찌그러지는 거야. 그때 방향이 어때? 골고루 찢어지잖아. 왜냐면 외부 기압이란 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을까요? 괜찮니? 이 기압의 측정은 뭐 좀 얘기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마그데부르크 방구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하죠. 마그데부르크라고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야. 기압 알겠는데 기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반구라고 해서 완벽한 이제 포개지는 그릇 있잖아. 여기를 공기를 다 빼가지고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공기는 뭐 주사위 같은 걸로 빼면 되니까. 여기 공기를 빼면은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내부에 압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쵸? 근데 바깥에는 뭐가 있어? 바깥에서 뭐가 눌러줘요, 얘를? 기압이 안 열리게 눌러주니까 얘가 이제 쾅 하고 닫혀있는 거 아니야? 이거 힘이 어느 정도 센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양쪽에서 잡아당겨요. 근데 사람이 할 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말을 이용해서 잡아당겼을 때 말 한두 마리로도 어림도 없어. 말 16마리가 동시에 양쪽에서 당겼을 때 간신히 부셔졌습니다. 뭐야? 기압이 얼마나 세다는 거예요? 말 16마리 힘이랑 동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맞지? 근데 그럼 우리 평상시에 진공이 아닐 때는 왜 이렇게 쉽게 열려? 여기 안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이 외부 압력하고 비슷한 내부 압력 때문에 R자임이 0이 되니까 쉽게 열리는 거고, 안에가 진공이면 밖에서 막는 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넘어가도 되죠? 좋아. 그럼 우리 사람은 이렇게 강한 외부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살아있어? 말 16마리가 누르는 건데? 응? 적응? 현수는 이 사람 몸 내부에서도 이 사람이 내부 압력과 대기압이랑 비슷한 크기의 압력이 사람 몸에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R자임이 0이 되면서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우주 나가면은 몸 막 붓잖아요. 굉장히 큰 내부 압력이 원래 밖에서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몸이 붓는 거 아니야.
그런 거까지 예를 들고 이 다음에 이제 기압을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잠깐 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압을 이제 크기를 측정을 하려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토리첼리라는 학자가 최초로 이 기압을 재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재냐면 이런 기둥에 수은을 채워요. 수은을. 자, 우리가 왜 수은을 쓰는 거냐면 밀도가 커서 그렇습니다. 밀도가 클수록 중력이 커요. 똑같은 물질이어도 똑같은 물질이래. 물질마다 밀도가 다 다르잖아. 밀도가 큰 애들일수록 같은 부피에 작용하는 중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은이 액체 중에 밀도가 큰 친구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수은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 수은 기둥을 이제 여기다 실린더를 거꾸로 세워요. 이때 이 실린더의 높이는 약 1m 정도 되는 관에 수은을 꽉 채웁니다. 몇 밑에까지.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수은은 뭐 하려고 할까, 얘들아?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럼 얘가 내려가려면 뭐 해야 되는지 봐봐요. 얘 내려가려면 결국에는 뭘 해야 내려갈 수 있을까? 수심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밑으로 쭉 빠져. 이게 수심이 높아지지 않겠어? 근데 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수심이 되게 쉽게 올라가니까 이것도 쉽게 올라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가 올라가려면 여기를 밀면서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요? 맞지? 이걸 밀어내야 수심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얘를 못 올라오게 막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밖에서 이렇게 못 나오게 막는 애들이 있다고. 누구? 기압이 못 나오게 막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자. 수은의 압력과 기압 둘 중에 수은이 커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파란 게 크면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라갔어요. 자, 근데 올라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밑으로 빠지지 않겠어? 얘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밑으로 눌렀으니까 이렇게 눌렀으니까 수심이 올라갔으면 여기가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가 빠지면 빠질수록 수은의 압력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가 누르는 게 셀까? 얘가 누르는 게 셀까? 이게 세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은 압력은 쭉쭉쭉쭉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얘가 커서 수심이 높아졌는데 얘가 높이가 낮아질수록 이게 점점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떨어지면 수은 압력이 외부 기압과 똑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떨어지다가 얘가 두 개가 똑같아졌어. 어떻게 될까? 멈추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똑같아지고 멈춘 거야. 알겠지? 이때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중요해요. 이게 정확히 몇 센치였냐면 정확히 76cm가 됐을 때 멈췄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었잖아. 기압의 크기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이랑 똑같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토리첼리가 이거를 단위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크기 있잖아. 평상시 가장 평균적인 기압을 1기압이라고 불러요. 이 1기압은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거랑 똑같다. 해서 76cm HG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수은 기둥, 이게 수은이잖아, 수은. 수은이 76cm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도 돼. 760mm HG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이거랑 이건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아까 압력의 단위 뭐 쓴다고 했었죠? pH 읽을 때 어떻게 읽더라?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파스칼. 그래서 이 1기압은 그럼 파스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되냐? 이거 외워야 돼.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헥토가 혹시 뭔지 아나요? 응? 천은 킬로죠. 우리 킬로가 10의 3승이잖아. 헥토도 킬로 같은 거예요. 정확히 몇이냐면 100이에요. 100. 10의 제곱을 헥토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 헥토파스칼은 몇인 거야? 1 헥토파스칼은 몇 파스칼이랑 똑같은 거죠? 100파스칼하고 똑같은 단위입니다. 어쨌든 기본 단위는 헥토파스칼을 사용한다. 우리 1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왜 수은을 쓴다 그랬죠? 수은 기둥이 수은이 밀도가 커서 뭉쳤을 때 누르는 힘이 더 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거를 물로 바꾸면 물은 수은보다 밀도가 훨씬 작단 말이야. 그럼 물을 76cm 모아봤자 별로 안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물 기둥으로 바꾸면 높이가 높아져야 될까 낮아져야 될까?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 기둥은요. 물 기둥으로 이 실험을 했다고 치면은 10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은이 이 정도로 밀도가 센 거야. 굉장히 센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 기둥으로 따질 건데 이 공기 기둥은 그거 생각하면 돼. 지금 여기서는 얘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기둥이 싸우고 있는 거야. 수은 기둥 76cm가 눌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랑 공기 기둥, 그러니까 기권이 얘를 누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권의 총 높이가 몇이죠? 응? 1000kg잖아. 그러니까 공기 기둥 1000kg. 이렇게 이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되게 용어가 여러 개인데 이게 그냥 다 1기압이랑 크기가 수치가 똑같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 1기압. 우리 평상시에 가장 일반적인 상태를 1기압이라고 써요. 76, 수은 기둥 76cm. 76cm는 760ml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파스칼로 표현하면 1013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은이 아니고 물로 실험하면 물 기둥은 10m. 공기 기둥은 기권의 총 높이인 1000km와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좋아. 그럼 여기 수은 기둥 물 꽉 채웠다가 이거 빠졌잖아. 여기 뭐 들어있으려나? 여러분? 진공일 수밖에 없죠? 원래 꽉 채워 있다가 내려간 건데 저기 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면. 그렇지? 진공 상태인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볼게. 우리가 실험을 만약에 이렇게 좀 두꺼운 실린더, 두꺼운 거 또는 얇은 거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은 높이가 바뀔까?
안 바뀝니다. 1기압 기준이면 몇 cm? 76cm. 여기도 기울어짐과 상관없이 그냥 높이가 최고 수면의 높이와 그걸 쟀을 때 76cm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울어지거나 면적이 넓은 거는 왜 상관이 없을까? 우리가 압력이잖아. 압력 뜻이 뭐예요? 단위 면적당 힘이잖아. 면적을 나눠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넓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1m당 제공되는 힘을 따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공기 입자 두 개가 달라붙는 힘이 1기압이라고 쳐봐요. 그렇죠? 그럼 면적을 2배로 늘렸어? 면적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도 공기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넓게 보는 거, 좁게 보는 거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봐도 1기압, 저렇게 봐도 1기압. 그러니까 여기서도 면적이나 뭐 기울어짐에 상관없이 항상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면적 상관없이 높이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인상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기압의 변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외부 기압, 대기압 말하는 겁니다. 대기압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는 거죠. 왜요? 높이 올라가면 뭐가 줄어들어서? 공기양 줄어든다는 말이 밀도 줄어든다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에 기권 얘기할 때 그런 거 했잖아. 이게 아니지. 밀도, 높이 올라갈수록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압도 같이 비례하면서 줄어든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일정하진 않아. 그냥 딱 1기압 고정인가요? No. 뭐 1.01, 뭐 0.99 이렇게 살짝 바뀐단 말이야. 왜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뀌는데 이유가 뭘까? 공기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고 뭐 이러잖아. 그러다 보면은 뭐 약간 고기압이 될 때가 있고 약간 저기압 될 때가 있는 거잖아. 그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기는 끊임없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맞니?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맞추면은 일찍 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이 산 꼭대기에서 수은 실험을 하는 거야. 여기 높이가 있겠죠? 이 높이는 76보다 크다, 작다, 똑같다. 작다. 진짜로? Small. 안 바꿔? Yes. 마지막 기회 줄게. 연속을 볼 수 있어요. 현수는 어떻게 생각해? 이유까지 말할 수 있어? 기압이 낮아서. 우리 수은기둥 높이가 뭘 뜻해요, 여러분? 외부 기압이랑 미는 힘이 똑같아졌을 때의 높이잖아. Yes. 그렇지? 그러면은 높은 곳은 기압이 1기압보다 커요, 작아요? 높이 올라갔으면 기압이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랑 이 지역에서 기압이랑 힘이 똑같을 때 멈추는 거잖아. 1기압보다 작으니까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도 같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76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그 평형이 되는 높이를 뜻하는 거야. 외부 기압에 맞춰서요. 알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수은 기둥 힘이 더 세면은 얘가 내려오겠죠?
만약에 밖에 이미 뒀으면 올라가겠지? 똑같으면 멈추는 거고요. 근데 멈췄을 때는 얘가 멈췄다는 거는 외부 기압이랑 수은 기둥 압력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근데 외부 기압이 1기압보다 작잖아, 높은 곳은. 그러니까 76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 근데 여기를 좀 빨리빨리 할 겁니다. 왜냐면 다 알아. 공기가요, 기압이 높은 곳. 그러니까 기압이 왜 높아?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람은 왜 불까? 지표면과 가열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더 많이 가열되는 곳, 좀 덜 되는 곳의 차이 때문에 온도가 차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 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였죠. 그럼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온도가 높아 가열을 좀 잘 받아가지고 반대로 이쪽은 온도가 낮아. 맞죠? 온도 큰 쪽은 열 팽창하니까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밀도가 자연스럽게 작아지면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차가운 쪽은 밀도가 크니까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아래쪽을 보는 거야. 아래쪽 볼 때 아래쪽 어때? 공기가 올라가 버려서 공기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그럼 저기압이지 뭐. 반면에 차가운 쪽은 공기가 아래로 뭉치니까 공기가 많아졌네. 고기압이 되는 거네.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요. 이런 거를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 중2 때부터 계속 나오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항상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리고 어때? 바람이 세게 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이가 많이 나면 더 빨리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바람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부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 이름 짓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동풍일까 서풍일까?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바람이 동풍이야 서풍이야? 왜 동풍이에요? 그렇죠? 바람은 만들어진 쪽에서 이름 만드는 거야. 사람이 여기 서 있다 치면은 사람 기준 오른쪽에서 시작된 거잖아. 그러면 동풍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 그럼 뭐 이제 끝났지. 해륙.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볼게. 다 아는 거죠? 해륙풍은 뭐냐면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 자, 여기서 주기라는 말 일단 상황을 보고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해안가 있잖아. 육지, 바다, 육지. 우리 밤에 우리 육지랑 바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비열. 비열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가 비열이 크죠? 바다가 비열이 컸어요. 그럼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비열이 큰 쪽 온도가 잘 안 바뀐다. 그럼 만약에 낮, 밤 중에 하나만 해보자. 많이 했던 거니까. 밤이면 차가워지는 쪽이잖아. 그럼 차가워질 때 누가 더 훨씬 빨리 차가워져? 육지 쪽이 훨씬 차가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차가워지는 거니까 이쪽은 얘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올라가면서 저기압이 되는 거잖아.
그럼 고기압에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때 부는 바람을 육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육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육풍. 육풍이면서 이거는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이거는 서풍이 되겠죠? 이렇게 이름 짓는 법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낮에는 어떻게 반대가, 낮에는 육지가 훨씬 뜨거워지니까 이쪽이 고기압 되면서 해풍이 부는 거 아니야? 이걸 왜 하루를 주기라고 하냐면 지금 보면은 밤에는 육풍,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잖아. 그 육풍이 불었다가 다시 육풍이 불 때까지 얼마나 걸려? 하루 걸리잖아. 낮, 다시 밤 됐을 때 육풍이니까. 이런 걸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걸리는 거 아니야. 한번 육풍 불었다가 다음 육풍까지 하루 걸리는 거니까.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 해서 해륙풍이라고 얘를 짓는 겁니다. 괜찮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좀 많이 했던 거고 쉽잖아, 솔직히. 넘어가 되지? 그 다음에 계절풍. 네, 1년을 주기로 부는 바람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중2 때 열과 우리생을 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죠. 여름 하면 볼까? 여름? 여름.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일본 있겠죠? 여름에 어디가 더 더워? 왜요? 아? 일본. 어디가 더 더워, 여름엔? 대륙하고 바다를 봐야죠? 우리나라요. 어? 우리나라 빵이 더 있어. 대륙, 바다 어디가 더 더워, 얘들아? 대륙. 대륙이 비열이, 바다는 물 베이스고 대륙은 모래 베이스잖아. 대륙이 훨씬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훨씬 높겠죠. 여기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는 저기야. 반대로 바다 쪽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내려오면서 고기압. 이때 고기압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름. 부는 쪽 이름. 우리나라 기준 남동 쪽이죠? 남동 계절풍.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거꾸로겠죠? 대륙이 추우니까 내려와서 고기압. 여름이 상대적으로 추우니까 올라가서 저기압. 그래서 여기가 고, 여기가 저입니다.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단 말이야. 그러면 부는 쪽 이름 북서쪽 해서 북서계절풍. 이렇게 이름 지어주면 되죠. 왜 1년 주기인 거야? 다음 남동 계절풍은 언제 푸는 거야? 다음 여름이잖아요. 1년 걸리잖아. 이런 거 1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기단이 뭔지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공기라는 게 진짜 넓은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세계 일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치가 크면 클수록 거의 이동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곳에 되게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지역의 성질을 닮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표면과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이 기단의 성질 사실 실제로는 엄청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성질 정도 다뤄보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저위도냐 고위도냐 그 다음에 대륙 쪽이냐 해양 쪽이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성질이 4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성질. 저위도는 뭐겠어요? 온난. 따뜻한 거 얘기한 거겠죠? 그렇지? 뭐 이제 고온이라고도 부르겠죠. 그 다음에 고위도는 그럼 뭐겠어? 저위도가 온난이면 추운 거겠지? 그래서 한랭한 성질, 약간 차가운 그런 느낌을 한랭하다라고 합니다. 했죠? 대륙 쪽은 뭘까? 그러면 대륙 헷갈리면 바다부터 해볼까? 바다의 대표 특징이 뭐죠? 물 위에 공기가 떠 있는 거네? 그럼 뭐가 채워질까? 수증기가 채워질 거 아니야. 습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습한 거면은 대륙 쪽은 뭐겠어요? 건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중3 때 다루는 성질은 이거 4개가 끝이에요. 이 4가지 성질들 이유로 우리가 뭐라 해야 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계절마다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보자잉. 이렇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왼쪽 위는 어때,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쪽이잖아. 고위도네? 그리고 대륙이잖아. 대륙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한랭하면서 건조한 공기를 갖는 기단.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름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역 이름을 많이 따요. 여기가 이제 시베리아잖아. 이쪽 위로 가면 시베리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름이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건조하게, 아니 저위도잖아. 우리나라 기준 저위도잖아. 그러면은 온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가면 중국이잖아, 중국. 그렇죠? 그럼 중국이면 대륙이잖아. 이것도 온난하면서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름, 여기 가면 중국의 큰 강 혹시 이름 알아요? 양쯔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쯔강 기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는 일단은 저위도잖아. 온난하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덥기 때문에 고온이란 말을 써요. 고온이나 온난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 바다잖아, 바다. 다습하겠죠? 뜨거우면서 더운 그런 날씨. 그래서 여기가 태평양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 이런 말을 사용을 해줍니다. 마지막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고위도가 되잖아. 고위도니까 한랭하겠죠? 그리고 바다잖아. 이쪽도 바다잖아. 그래서 한랭, 다습한 성질, 이런 성질을 갖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오호츠크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놨을 때는 이렇게 크게 4종류의 기단이 각각 계절마다 계속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날씨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단이 언제,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암기해놔야 됩니다. 딱 봐도 이거 언제일까?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 북태평양 기단이 고기압, 굉장히 강력한 고기압이 되면서 얘가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덮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고온 다습한 날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 덥기도 한데 더 짜증나는 거 왜 짜증나? 습하니까.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런 날씨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언제일까? 겨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봄 또는 우리 황사 생각해 황사 봄과 가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호츠크는 언제야? 이 초여름이라고 합니다. 봄 직후에 얘가 잠깐 왔다 가요. 그 순서를 보면은 겨울에 얘가 자리 잡고 있다가 봄에 얘가 잠깐 올라왔다가 여름 되기 직전에 얘가 잠깐 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얘가 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날씨가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기단은 한 번 성지 정해지면 평생 쭉 가야 되나? 아니요. 아니죠. 새로운 지역 가면 그 지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기단이 만약에 일로 와.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바다의 태평양을 건너가다 보면 수증기가 이제 입력이 되니까 점점 다습한 성질로 바뀌겠죠? 지역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만